아니, 너 사람 왜 왔어? 그 집안이 여기 얼굴 들고 올 줄은 몰랐는데. 아이고, 사람 죽겠네. 날카로운 비명이 연회장 안을 갈랐어요. 잔을 들고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누군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동창회장 한가운데 칠순을 넘긴 남자가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으로 주저앉고 있었거든요. 순간 의자들이 밀리는 소리가 연달아 났어요. 구급차 불러요. 빨리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그 남자를 향해 달려가던 한 여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툭 내뱉었죠. 아니, 그 집안이 왜 여기 와? 그 한마디였어요. 불과 몇 초 전까지 응급 상황이던 분위기가 이상하게 뒤집혀 버렸어요. 사람들 눈빛이 변했거든요. 걱정보다 호기심이 먼저 올라왔죠.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이 다시 떠오른 것처럼요. 그 집안, 그 말의 주인공은 바로 김영숙이었어요. 올해 73,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노인이죠. 검은색 낡은 가방 하나 들고 동창회에 온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특별할 것 없는 모습, 옷도 수수했고 귀걸이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숙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죠. 뻔뻔하네. 올 줄은 몰랐어. 진짜 얼굴 두껍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영숙 귀에도 다 들렸어요.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사실 오늘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30년 넘게 연락 끊긴 동창들. 굳이 만날 이유도 없었죠. 하지만 며칠 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영수가 이번엔 꼭 와. 난 안 갈래. 그래도 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나온 자리였죠. 그런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그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영숙은 모르는 척 물만 마셨어요. 익숙했으니까요. 평생 그런 시선을 받아왔으니까. 그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어요.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어요. 사업이 잘 될 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명절마다 선물이 쌓였고 친척들도 웃으며 찾아왔어요. 하지만 어느 날 현장 사고가 터졌어요. 연쇄 부도까지 이어졌죠. 남편은 빚을 떠안은 채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끝났어요. 집도 날아갔고 땅도 팔렸고 보험금까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죠. 그 뒤로 사람들은 등을 돌렸어요. 친척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까지요. 아들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엄마 살 길 찾으세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죠.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 말 뒤에는 늘 같은 뜻이 숨어 있었죠. 도와달라는 말하지 말라는 뜻. 영숙은 손주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전화하면 바쁘다 했고 찾아가면 외출했다 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명절 보내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더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남긴 오래된 채무 문제였어요.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일이 다시 불거진 거죠. 어느 날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법원 봉투였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열어보니 채권 승계 통지서였어요. 옛 채무를 사들인 업체가 돈을 받아내겠다고 나선 거였죠. 영숙은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봤어요. 남은 재산이라곤 작은 연금과 보증금뿐인데 그것마저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그러다 오늘 동창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잠시라도 답답한 마음을 잊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반기지 않았죠.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던 남자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그 남자가 영숙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죠.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모든 시선이 영숙에게 향했죠. 남자는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냐? 영숙 얼굴이 굳었어요. 사람들 표정도 변했죠. 핏대선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서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 차가운 미소를 짓는 사람, 모두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죠. 다들 모르나 본데. 그 여자가 천천히 영숙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저 사람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이 여기 한둘이 아니야. 순간 연회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사실과 전혀 달랐어요. 정작 모든 걸 잃은 사람은 바로 김영숙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이 터질 거라는 걸.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남의 인생을 훔쳤는지 그 진실이 곧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연회장 안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어요. 조금 전까지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사람들은 김영숙을 바라봤어요. 마치 오래된 죄인을 보는 것처럼. 앞줄에 앉아있던 최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틀린 말했어?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다들 기억 안 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 예전에 말 많았지. 그 일 때문 아니었어? 영숙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등 위로 핏줄만 도드라졌죠. 그런데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익숙했거든요. 평생 누명을 쓰고 살아왔으니까. 최순자는 의자를 앞으로 당기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때문에 박상철 인생 망했잖아. 순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전 쓰러졌던 남자. 박상철이었죠.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상철은 눈을 피했어요. 그 모습에 영숙 입가가 아주 잠깐 떨렸죠.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데? 순자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옛날에 상철이 돈 빌려줬잖아. 그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였는데? 사람들 시선이 다시 영숙에게 꽂혔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돈을 빌린 건 맞았어요. 다만 그 돈은 영숙이 아니라 남편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공동 투자금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도 있었어요. 상철 역시 수익을 나누기로 서명했죠. 하지만 회사가 무너지자 모든 책임이 영숙 부부에게 뒤집어 씌워졌어요. 그 뒤로 상철은 피해자 행세를 했고 영숙은 사기꾼 취급을 받았죠. 문제는 그 사실을 설명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말보다 돈 있는 사람 말이 더 힘이 셌거든요. 상철은 지금도 지역 유지였어요.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있었죠. 반면 영숙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이미 누구 편인지 정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때 순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양심 있으면 이런 데 나오면 안 되지. 몇몇이 피식 웃었어요. 영숙은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참았어요. 그러자 더 심해졌어요. 요즘 형편 어렵다며? 연금밖에 없다던데. 아들이 모시지도 않는다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보탰어요. 누가 퍼뜨렸는지 모를 이야기들. 그런데 이상하게 다들 알고 있었죠. 영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진 않았어요. 울어도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영숙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네. 그 법원 서류 왔다며. 순간 영숙 얼굴이 굳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응, 그거 잘못하면 우리까지 영향 오는 거 알아? 영숙은 말이 없었어요. 아들은 한숨부터 쉬었죠.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나도 힘들어. 이번에 집 담보대출도 받았단 말이야.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들이 걱정돼서 말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죠. 미안하다. 그 말이 끝이었어요. 잠시 정적.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부러 크게 말하는 듯 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 긋자고 했잖아요. 괜히 엮이면 큰일 나요. 영숙은 눈을 감았어요. 손주 목소리라도 들릴까 싶었는데 통화는 그대로 끊겼어요. 뚝 짧은 소리 하나. 그게 전부였죠. 연회장 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방금 통화를 들은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거든요. 누군가는 혀를 찼어요. 누군가는 비웃었죠. 자식도 외면하네. 저 정도면 이유가 있는 거지. 최순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거든. 그 말에 몇몇이 웃었어요.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겼죠.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더는 버티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안으로 들어왔죠.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남자들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장 영숙 쪽으로 걸어왔어요. 핏대선 얼굴에 상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순자도 놀란 표정이었죠. 남자 중 한 명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영숙 앞에 멈춰섰죠. 김영숙 씨 맞으십니까? 연회장이 숨을 삼켰어요. 누군가는 속삭였죠. 설마 채권 추심? 압류하러 온 거 아니야? 영숙도 순간 놀랐어요. 남자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죠. 찾아다니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남자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중요한 재산 관련 건으로 꼭 만나야 했습니다. 재산? 그 말에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죠. 상철 역시 눈빛이 흔들렸어요. 영숙도 어리둥절했어요. 왜 자신을 찾는 건지, 무슨 재산 이야기인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남자가 꺼낸 이름 하나에 영숙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15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름을 본 박상철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절대로 나와선 안 될 비밀이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요. 남편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본 순간 김영숙은 손에 힘이 빠졌어요.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죠. 15년 전 세상을 떠난 사람.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수없이 떠올렸던 이름. 그 이름이 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걸까? 영숙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혹시 이 자리가 불편하시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연회장 앞 모든 시선이 서류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박상철은 의자를 밀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하시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까 쓰러졌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였죠. 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남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본인과 관련된 일이라면 말씀하시겠지만 순간 상철 표정이 굳었어요. 서늘한 눈빛이 번졌죠. 사람들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최순자가 끼어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법무법인에서 왔습니다. 법무법인. 그 말에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죠. 혹시 남편 빚 때문인가? 혹시 계좌라도 압류되는 건가? 그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고인 명의의 미정산 자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자산? 누군가가 되물었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당한 규모입니다. 상철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어요. 최순자도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죠. 반면 영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죽고 난 뒤 남은 건 빚뿐이었으니까. 집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보험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산이라니 말이 안 됐죠. 그때 남자가 꺼낸 말 한마디. 영숙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당시 일부 토지가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토지. 그 단어가 나오자 박상철 손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언제나 당당하던 사람. 늘 피해자처럼 행동하던 사람. 그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었죠. 남자는 말을 이어갔어요. 현재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연 회장은 벌집을 건드린 듯 술렁였죠. 그때 상철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핏대 선 얼굴이었어요.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었죠. 죽은 사람 이야기 이제 와서 왜 꺼냅니까?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상철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더 무서웠어요. 잠시 후 상철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왜 저렇게 화내? 뭔가 있는 거 아냐? 최순자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영숙 쪽으로 화살을 돌렸죠. 그래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 그러자 뒤쪽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그게 사실인지 누가 알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믿었던 이야기. 그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영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죽기 전날 밤 병실에서 했던 말. 영숙아, 왜 그래요?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힘겹게 말했죠. 사람 조심해. 누구를요? 상철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했죠. 영숙은 그때도 의미를 몰랐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장례 치르고, 빚 독촉받고, 집 정리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말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철 이름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죠. 그 순간 휴대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며느리였어요. 영숙은 망설이다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처음 듣는 말투였어요. 왜 그러니? 지금 어디 계세요? 동창회. 당장 집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숙은 불안해졌어요. 왜? 잠시 침묵.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죠. 방금 집주인한테 연락 왔어요. 영숙 손이 떨렸어요. 무슨 연락? 보증금 문제로 소송 들어왔다는데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집주인? 소송? 도대체 무슨 말일까? 며느리는 급하게 말을 이었죠. 퇴거 절차 진행된대요. 영숙은 의자를 붙잡았어요. 숨이 가빠졌죠. 지금 살고 있는 집마저 잃게 생긴 거예요. 연금으로 겨우 버티는 살. 그 집 하나 없으면 갈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요. 응. 아버님 채무 문제 때문에 계좌도 위험하대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계좌까지.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마지막 연금마저 묶이는 건가. 눈앞이 흐려졌어요. 사람들이 영숙 표정을 보고 웅성거렸죠.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불쌍하다는 얼굴을 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영숙은 천천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죠.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낮게 말했어요. 김영숙 씨. 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으십니까? 영숙은 힘없이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죠. 살던 집도 잃을 위기, 계좌도 위험,
가족은 이미 등을 돌렸고 친구들은 조롱하고 있었어요. 인생 끝자락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법무법인 직원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남자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믿기 어려운 말을 했죠. 뭐라고요? 연회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남자는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확실합니까? 잠시 후 전화를 끊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시선은 곧장 박상철에게 향했죠.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상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남자는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방금 확인됐습니다. 연회장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그 말에 박상철 다리가 힘없이 꺾이고 말았죠. 문제가 된 토지의 최종 수익자가 박상철 씨로 확인됐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폭발하듯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숙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15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닌 불행의 시작점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다는 걸. 그 말이 떨어진 뒤 연회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누구도 쉽게 말을 못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처럼 보였던 사람, 평생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의심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박상철은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손등 핏줄이 붉어질 정도였죠. 최순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차분했어요. 현재 확인된 자료 기준입니다.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상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난 모르는 일입니다. 너무 빠른 부정이었어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보통 억울하면 이유부터 묻거든요. 그런데 상철은 사실 확인보다 변명부터 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멍한 상태였어요.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남편 사업이 무너지기 직전 상철은 거의 매일 집에 드나들었어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라고 했죠. 남편은 상철을 믿었어요. 통장도 보여줬고 계약서도 보여줬고 투자 계획도 공유했어요. 심지어 회사 자금 사정까지 다 알고 있었죠. 영숙은 그때도 조금 이상했어요.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상철이는 절대 배신 안 해. 그 말이 떠오르자 영숙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어요. 그때 법무법인 직원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현재 확인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사람들 목이 동시에 길어졌죠. 상철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남자는 말을 이었어요. 고인 명의로 진행되던 토지개발 계약이 사업부도 직전 다른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연회장 안이 술렁였어요. 그 명의가 누구인데요? 누군가 물었죠.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당시 박상철 씨 처남 명의였습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어요. 상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최순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동안 상철 편에 서서 영숙을 몰아붙였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그리고 최근 조사 과정에서 추가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어요. 당시 해당 토지 매각 대금 일부가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됐습니다. 상철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늘한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남자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중 일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차명 계좌였습니다. 연회장 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냈죠. 이건 단순한 동창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사건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맨 뒤쪽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죠. 영숙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김 변호사님? 10여 년 전 남편 회사 법률 자문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건강 문제로 연락이 끊겼었죠. 사람들은 의아한 얼굴로 바라봤어요. 김 변호사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영숙 앞에 멈췄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숙 눈가가 흔들렸어요. 변호사님, 김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순간, 상철이 소리쳤어요.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너무 다급했어요. 오히려 사람들 의심만 키웠죠. 김 변호사는 상철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미소가 스쳤어요. 오랜만입니다. 상철은 눈을 피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많은 게 설명되고 있었죠. 김 변호사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고인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를 찾았습니다. 영숙 숨이 멎을 듯 했어요. 남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혹시 내가 잘못되면 영숙이를 지켜달라고. 영숙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계속 듣고 싶었거든요.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누렇게 변한 서류 봉투였죠. 이건 고인이 맡긴 자료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당시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누군가 물었죠. 김 변호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진 말. 연회장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봉투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계약서, 통장 사본, 녹취록 정리본.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놓였죠. 상철은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핏대선 얼굴로 이를 악물고 있었죠.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영숙 앞에 조용히 놓았어요. 김영숙 씨. 네. 당신 남편은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영숙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어요. 15년. 무려 15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이야기가 무너지고 있었죠. 최순자는 얼굴을 들지 못했고 상철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때 법무법인 직원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남자 표정이 바뀌었죠.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상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상철 씨. 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죠. 남자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방금 금융기관에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그 말에 상철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어요. 현재 박상철 씨 관련 계좌 여러 건에 대해 금융당국 조사와 동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순간 연회장 안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끝났네. 하지만 진짜 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현재 박상철 씨 관련 계좌 여러 건에 대해 금융당국 조사와 동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박상철은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죠. 조금 전까지 영숙을 내려다보던 사람, 평생 피해자인 척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상철 입술이 떨렸어요. 아니, 그건 말을 잇지 못했죠. 법무법인 직원은 담담했어요. 차명 계좌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오해입니다. 해명은 조사기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상철 얼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연회장 사람들 기억도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부도나고 얼마 안 돼서 건물 샀잖아. 그때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랐지. 맞아. 나도 들은 적 있어. 조금 전까지 영숙을 몰아붙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바람 방향이 바뀌면 순식간에 돌아서죠. 최순자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아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는 모양이었죠. 저 사람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정작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영숙이 아니라 상철이었어요.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정장 차림 사람들이 들어왔죠.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향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상철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신분증을 꺼냈죠. 조사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철은 눈을 감았어요. 끝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며칠 뒤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지역 신문에도 나왔고 인터넷 기사에도 실렸죠. 15년 전 부도 사건 재조사, 불법 재산 은닉 의혹, 차명 계좌 운영, 부동산 수익 편취, 사람들이 몰랐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상철은 남편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 핵심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빼돌렸어요. 그리고 천안 명의로 계약을 돌렸죠.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본인 수익으로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영숙 남편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어요. 부도, 채무, 소송, 오명, 전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던 거예요. 몇 달 뒤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불법 취득 재산 환수, 부당이득 반환, 추가 민사 책임 인정, 상철이 숨겨온 재산 상당 부분이 압류됐죠. 건물도 포함됐어요. 임대 수익도 막혔고 계좌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동안 화려하게 살던 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했죠. 같이 골프 치던 사람, 같이 여행 다니던 사람, 명절마다 찾아오던 친척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영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전 자신 모습을 떠올렸어요. 모든 걸 잃었을 때 사람들이 등을 돌리던 순간,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오래 아팠거든요. 그저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숙이 몰랐던 일이 있었어요. 남편 명의 자산 환수 절차가 진행되면서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재산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은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됐죠. 작은 상가 지분, 정상금, 토지 수익 일부,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영숙 앞으로 정리됐어요. 15년 만에 되찾은 남편의 이름이었죠. 그날 영숙은 작은 납골 땅을 찾았어요. 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한참 서 있었죠.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어요. 영숙은 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죠. 당신, 잠시 침묵. 이제 됐어. 눈물이 흘렀지만 예전 같은 눈물은 아니었어요. 억울함보다 안도에 가까웠죠. 며칠 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이었어요. 한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었죠. 엄마. 목소리가 작았어요. 영숙은 가만히 들었어요. 미안해. 긴 침묵이 흘렀죠. 정말 몰랐어.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한 말부터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래. 그 한마디만 했죠. 아들은 한참 울먹이더니 말했어요. 손주랑 같이 갈게. 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오래 기다린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간절하지는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몇 주 후 동창회 사람들 몇몇이 찾아왔어요. 최순자도 있었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미안해. 영숙은 잠시 바라봤어요. 차가운 미소도 서늘한 눈빛도 없었어요. 그냥 늙은 친구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죠. 괜찮아. 순자는 울먹였어요. 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영숙은 조용히 웃었어요. 나도 알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그날 이후 영숙 삶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주 거창하게 변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시장도 갔고 동네 공원도 걸었죠.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응? 억울하면 어떻게 해? 영숙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끝까지 버티면 돼. 손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영숙은 미소 지었어요. 거짓말은 오래 못 가. 바람이 지나갔어요. 햇살도 따뜻했죠. 15년 동안 뒤집혀 있던 진실. 결국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날 동창회에서 들렸던 말. 그 집안이 왜 여기 와? 그 말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됐어요. 왜 왔냐고요? 진실이 직접 걸어 들어온 날이었으니까요. 거짓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세월까지 속이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하나였어요. 재산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죠. 끝까지 숨지 않은 진실. 그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김영숙은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숙 씨처럼 평생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주변에 있었나요? 만약 여러분이 영숙 씨였다면 끝까지 참고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진작 진실을 밝히려고 싸웠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한 사람의 거짓말이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용기가 15년의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감동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족보다 더 믿었던 사람에게 전 재산을 맡겼다가 노후가 송두리째 무너진 한 노인의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수술 안 하면 환자분 죽습니다. 살리면 돈 얼마나 깨지는데요? 비 오는 새벽이었어요. 응급실 바닥은 젖은 우산 물기로 번들거렸고 간호사는 젖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제 이름을 다시 불렀죠. 그때였어요. 보호자 없으면 수술동에 못합니다.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침대 위에 누운 사람은 저였거든요. 배를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핏물 섞인 토가 목까지 올라왔고 눈앞은 자꾸 흐려졌죠. 그런데 복도 끝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안 죽었대?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어요. 남편도 있었죠. 젖은 머리를 털며 담배 냄새를 풍기더니 의사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수술비 얼마나 나오는데요? 그 말,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박혀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죠. 위 천공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 안 하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겨우 배 아픈 걸로 사람 잡네. 제 뱃속은 이미 피로 차오르고 있었어요. 며칠째 죽만 먹었거든요.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아도 참고 일했어요. 왜냐고요? 돈이 없었으니까. 남편 사업 망하고 전세금 날아가고 시댁 대출까지 제 명의로 돌려막기 했거든요. 제 통장은 늘 마이너스였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했죠. 반찬 좀 해놔라. 병원 좀 모셔라. 연금 들어오면 생활비부터 보내. 저는 새벽 시장에서 일했어요. 비린내 가득한 수산 코너. 장갑 안으로 물이 들어와 손끝이 다 부러터졌죠.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남편만 믿었거든요. 적어도 내 편은 되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응급실 복도에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수술 안 하면 안 돼요? 제 귀를 의심했죠.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어요. 실비도 안 나오는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제 쪽을 흘겨봤어요. 그 서늘한 눈빛.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애도 못 낳는 년한테 돈을 왜 써? 순간 응급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간호사 표정도 굳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늘 그랬어요. 결혼 5년 동안 애가 없었거든요. 시험관만 3번 했어요. 빚내서 했죠. 주사 맞고 울면서도 일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늘 실패였어요. 그날도 사실 배가 아픈 게 아니었어요. 유산이었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혼자 병원 갔다가 혼자 결과 듣고 혼자 약봉지 들고 돌아왔죠. 그리고 바로 시장으로 출근했어요. 쉬면 안 됐으니까. 생활비가 밀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가 멈추질 않았어요. 결국 쓰러진 거였죠. 침대 난간을 붙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남편을 봤어요. 살려줘. 정말 작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눈을 피했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그 차가운 미소. 사람이 그렇게 낯설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서윤 씨 보호자 누구십니까? 검은 양복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죠. 응급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시댁 식구들도 당황했어요. 남자들 중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젖은 서류 가방을 열더니 말했어요. 긴급 연락 받고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죠. 누군데 남의 며느리 이름 함부로 불러.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깊게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죠. 핏대선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졌거든요. 희미한 시야 속 검은 양복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강서윤 회장님 재산 관련 모든 계좌를 동결합니다. 응급실이 술렁였어요. 시어머니 입이 떡 벌어졌죠. 남편은 제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순간 남자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한빛그룹 상속인 강서윤 회장님께 위해를 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세게 때렸어요. 천둥 소리까지 울렸죠. 저는 마지막 힘으로 남편 얼굴을 바라봤어요. 겁에 질린 눈. 아까까지 저를 버리려던 사람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부터 달랐어요. 희고 조용했죠. 약 냄새 대신 은은한 나무 향이 났고 침대 옆엔 꽃이 놓여 있었어요. 손끝을 움직이자 검은 정장 입은 여자가 바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님. 그 단어가 아직도 어색하더라고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물을 마시려는데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시댁 식구들이 병원 아래층에 와 있습니다. 컵이 멈췄어요. 창밖엔 비가 그쳐 있었지만 제 안은 아직 폭우 한가운데 같았죠. 누가 들어오래요. 낮게 말했어요.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뉴스 화면이 켜져 있었죠. 한빛그룹 숨겨진 상속녀 발견. 그 자막 아래 제 얼굴이 떠 있었어요. 시장 앞에서 생선 박스를 들던 사진.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 졸던 사진. 응급실 들거 뒤 사진까지. 손끝이 떨렸어요. 전부 누가 찍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 남편 인터뷰였어요. 아내가 저를 속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죠. 남편은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고 있었어요. 재벌인 줄 몰랐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상하게 뱃속이 다 찢어질 만큼 아팠는데 웃음부터 나왔어요. 그 사람은 제가 죽어가던 순간에도 수술비 계산부터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피해자래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자들 차단할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변호사들이 들어왔죠. 나이 지긋한 남자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부친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였어요.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더라고요. 한빛그룹 창업주. 사람들은 차갑고 독한 사람이라고 했죠. 맞아요. 저한텐 특히 더 그랬어요.
어릴 적부터 늘 시험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울지 마라.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믿을 건 돈뿐이다. 그 말만 듣고 자랐어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늘 회사에 있었죠. 그래서 전 도망쳤어요. 재벌 딸이라는 이름에서, 숨막히는 집에서, 사람들이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눈빛에서 그때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끝나고 컵라면 먹던 저한테 다가왔죠. 춥죠? 핫팩 하나 건네던 사람. 그때는 정말 따뜻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었죠. 결혼할 때도 제 정체를 숨겼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돈 때문에 사랑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돈 때문에 버려졌네요.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부친께서 생전 남기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동안만 상속 공개를 막으셨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버티는 동안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때 병실 밖에서 고성이 들렸어요. 비켜요. 우리 며느리 만나야겠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죠.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끌어안은 채 들어왔어요. 어제 응급실에서 저를 죽게 내버려 두던 얼굴.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입꼬리가 억지로 올라가 있었죠. 서윤아, 아니, 우리 회장님.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허리까지 굽히면서 웃었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 참 편한 말이에요. 남편은 제 눈도 못 마주쳤어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그런데 손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순간 느낌이 왔어요. 저 인간 또 뭔가 했구나. 그거 왜 들고 있어? 남편이 움찔했어요. 아, 내 휴대폰. 왜 내가 갖고 있는데? 남편 얼굴에 핏대가 섰죠.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지. 순간 병실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변호사가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조용히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통장 거래 내역이었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이름으로 된 비상계좌에서 며칠 사이 수십억이 빠져나가 있었거든요. 수신인, 남편 이름.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남편은 다급하게 변명했죠. 오해야. 당신 치료비 때문에. 수십억이? 남편 입이 굳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른 끼어들었죠. 가족끼리 그 정도 돈 쓸 수도 있지. 그 말 듣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제가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벌어온 몇만 원은 그렇게 아까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십억이 가족끼리 쓸 돈이래요.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배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죠. 그리고 남편 앞으로 걸어갔어요. 남편은 겁먹은 눈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은 늘 제가 울고 빌었거든요. 생활비 달라고, 병원 같이 가달라고, 애 갖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는 달랐죠. 저는 남편 손에 들린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화면을 켰죠.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메신저 창이 떠 있었거든요. 애 안 생기는 년 데리고 살기 힘들다. 곧 재산 정리 끝난다. 보험금 나오면 정리 가능. 보낸 사람, 남편, 받는 사람, 낯선 여자 이름. 손끝이 떨렸어요. 시어머니 얼굴도 하얗게 질렸죠. 남편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그건 아니야. 오해야. 그런데 그 순간 메신저 알림 하나가 또 떴어요. 오빠, 그 여자 아직 안 죽었어? 병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저는 천천히 화면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남편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휴대폰 화면은 아직 켜져 있었어요. 보험금 나오면 정리 가능. 그 문장이 눈에 박히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이 새파래진 채 손을 내저었어요. 그거 장난이었어. 장난. 사람 죽는 이야기가 장난이라니. 시어머니도 다급하게 웃었죠. 요즘 애들 말 험하게 하잖아.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변호사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라왔어요. 강서윤 회장님 계좌 불법 인출 내역입니다. 부동산 담보 이전 확인됐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기록도 있습니다. 순간 제 손끝이 멈췄어요. 보험 수익자? 남편 이름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이름이었죠.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가 죽으면 보험금 받아서 빚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배 안에서 뭔가 울컥 올라왔어요. 유산한 날에도 저 사람들은 돈 계산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죽으면 시댁이 챙길 수도 있지. 그 말 듣는데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도 못 마주쳤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꾸 손톱만 뜯었죠.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추가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서류 하나가 제 앞에 놓였어요. 산부인과 기록,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눈앞이 흔들렸어요. 이게 뭐예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죠. 남편분 쪽 문제로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기록입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죠. 그걸 왜 가져와? 핏대 선 얼굴,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넘겼어요. 결혼 첫 해, 남편은 몰래 검사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린 거였어요. 시험관 실패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쥐잡듯 잡았죠. 우리 집 때 끊기게 생겼다. 여자 몸이 왜 그 모양이냐? 저는 울면서 병원 다녔어요. 몸에 바늘 수십 개 꽂아가며 버텼죠. 남편은 옆에서 손 한 번 안 잡아줬어요. 그런데 원인은 자기였네요. 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너무 허망해서 남편이 갑자기 무릎 꿇었어요.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전세금 빠졌을 때도 저랬거든요. 사업 망했을 때도, 카드값 밀렸을 때도 늘 무릎 꿇고 울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 또 속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여자 누구야?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누구냐고. 잠시 침묵. 그리고 결국 입을 열더라고요. 같이 일하던 직원.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짙은 향수 냄새가 확 들어왔죠. 긴 생머리 여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몸에 딱 붙는 원피스, 손엔 명품 가방, 그리고 배를 감싸준 손. 여자는 절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어요. 오빠, 오빠. 그 한마디면 끝났죠.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뛰어갔죠. 너 왜 여기 왔어? 여자는 울먹였어요. 연락이 안 되잖아. 그리고 천천히 배를 쓰다듬었죠. 순간 병실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눈이 그 배로 향했어요. 둥글게 나온 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비 밀렸대. 시어머니가 급하게 여자를 끌어당겼어요. 지금은 안 돼. 그 모습 딱 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만 몰랐어요. 저 혼자 시험관 주사 맞고 배 움켜쥐며 울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뱃속이 다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처 부위가 터졌는지 환자복 아래로 피가 번졌죠. 간호사들이 뛰어왔어요. 환자분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못 뗐어요. 남편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제 쪽으로 오지도 못했어요. 불륜녀 손목 붙잡고 서 있었죠. 그러다 결국 소리쳤어요. 내가 먼저 속였잖아.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 눈이 돌아가 있었죠.
재벌인 거 숨긴 내 잘못도 있잖아. 와, 진짜 끝까지 저러는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돈 숨긴 게 죄라면 자긴 사람 죽이려 한 게 뭔데요? 시어머니도 갑자기 소리쳤어요. 처음부터 돈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이 고생 안 했어. 그 말 듣는데 심장이 차갑게 식었어요. 결국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때 변호사가 휴대폰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회장님,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응급실 CCTV였죠. 제가 쓰러져 실려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복도 구석.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수술하면 돈 깨져. 그냥 놔두면 보험금 나온다. 어차피 애도 못 낳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됐죠.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살인미수 혐의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침대 앞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 다리를 붙잡더니 울기 시작했죠. 서윤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 죽으라고 하던 사람이 사람 참 무섭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서늘한 눈빛으로.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다 끝났어요. 그때였어요. 변호사 전화가 울렸어요. 잠시 통화하던 사람이 표정을 굳히더니 절 바라봤죠. 회장님, 왜요? 한빛그룹 내부에서 회장님 재산 빼돌린 사람이 확인됐습니다. 순간 병실 공기가 다시 싸늘해졌어요. 누군데요? 변호사가 낮게 말했어요. 회장님 작은아버지입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병실 TV 속 뉴스 속보 자막이 떠올랐죠. 한빛그룹 비자금 문건 공개 예정. 상속 전쟁 본격화. 제 몸보다 먼저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TV 화면 아래 속보 자막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한빛그룹 경영권 분쟁 가능성. 작은아버지 이름도 떴어요. 한빛그룹 부회장 강태식. 아버지 동생. 그리고 제가 제일 믿지 않았던 사람. 어릴 때부터 늘 웃고 있었죠. 좋은 삼촌인 척했어요. 생일마다 인형 사주고 용돈 쥐어주고 울면 아이스크림도 사줬죠. 그런데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태식이 앞에선 절대 방심하지 마라. 그땐 몰랐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변호사가 TV를 껐어요. 지금 그룹 내부 임원 절반이 부회장 쪽으로 붙었습니다. 이유는요. 회장님이 죽은 줄 알았으니까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죽어가던 시간. 그 사람들은 벌써 제자리 나눠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창밖을 봤어요. 회색 하늘. 마치 장례식 날 같더라고요.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서류가 제 앞에 놓였어요. 부동산 목록, 빌딩, 호텔, 리조트, 전부 제 명의였어요. 하지만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죠. 가압류 신청, 신청인, 강태식,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제가 살아있는 것도 확인 안 하고 벌써 재산부터 건드린 거네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그리고 그 사이 작은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웃고 있었죠. 사람 좋은 얼굴로. 우리 서윤이 살아있었네.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차가운 미소. 딱 어릴 적 기억 그대로였어요. 작은아버지는 천천히 제 침대 앞으로 다가왔어요. 몸은 좀 어떠냐? 죽길 바랐잖아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웃더라고요. 사람이 왜 그렇게 날카로워졌어? 그리고 제 남편 쪽을 힐끗 봤죠. 남편은 고개도 못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작은아버지가 피식 웃었어요. 쓸모없는 건 빨리 버려야지. 순간 이상했어요. 말투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남편이랑 아는 사이예요? 잠깐, 정말 잠깐이었는데 작은아버지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걸 놓치지 않았죠. 변호사도 바로 표정을 굳혔어요. 작은아버지는 곧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리가. 하지만 남편 얼굴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턱 밑까지 흘렀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 연결돼 있구나. 그때 변호사가 태블릿 하나를 켰어요. 회장님 허락받고 조사 진행했습니다. 화면 속엔 호텔 CCTV 영상이 떴어요. 그리고 제 남편, 작은아버지, 두 사람이 호텔방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이 미친 듯이 소리쳤죠. 그건 사업 얘기였어. 하지만 영상은 끝나지 않았어요. 술자리 화면이 이어졌죠. 작은아버지가 남편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더라고요. 애 못 낳는 년 정리하면 인생 편해진다. 순간 시어머니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입을 틀어막은 채 덜덜 떨었죠. 남편은 얼굴이 새파래졌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작은아버지는 끝까지 웃고 있었어요. 증거도 없이 뭘 믿겠다는 거냐? 그러자 변호사가 조용히 USB 하나를 꺼냈어요. 계좌 추적 결과도 있습니다. 뭐? 부회장님 측에서 남편분 회사로 30억 송금된 기록 확인됐습니다. 병실 안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남편은 거의 울고 있었죠. 저는 시킨 대로만 했어요. 와, 결국 불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어요. 뭘 시켰는데? 남편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결국 터졌죠. 당신 정신병원 보내고 후견인 만들라고 했어.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작은아버지가 낮게 욕을 뱉었죠. 미친 새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무너진 사람처럼 다 털어놨거든요. 유산 반복되면 우울증 기록 만들 수 있다고, 약 먹게 하고 병원 넣으면 된다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미친 사람 만들어서 재산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 유산도, 제 병도 전부 이용해서. 뱃속이 뒤틀리더라고요.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제 앞에 서류 하나를 펼쳤어요. 임시 회장 위임장. 아버지 친필 서명이 찍혀 있었죠. 한빛그룹 최종 상속인 강서윤. 순간 병실 안 사람들 얼굴이 굳었어요. 특히 작은아버지. 처음으로 웃음이 사라졌죠. 저는 천천히 서류를 들었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났죠. 몸이 휘청했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병실 안 모두가 절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작은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죠. 이제 제자리 돌려받을게요. 작은아버지가 이를 갈았어요. 넌 아직 어려. 그래서 참고 살았죠. 뭐? 근데 이제 안 참아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죠. 강태식 부회장님. 수갑 소리가 들렸어요. 비자금 조성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작은아버지는 끝까지 절 노려봤어요. 핏대선 얼굴, 눈빛이 살벌했죠. 후회하게 될 거다. 저는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로. 그 말 제가 하려고 했어요. 수갑 찬 작은아버지가 끌려나갔어요. 그리고 병실엔 정적만 남았죠. 그때 변호사가 제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빛그룹 본사 건물이 멀리 보였죠. 그 건물, 원래 제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더라고요.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병원 정문 앞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플래시가 번쩍였고 마이크들이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졌어요. 강서윤 회장님, 남편 고소하실 겁니까? 한빛그룹 경영 참여 공식화하십니까? 시댁 식구들과 합의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검은 코트 깃만 여몄죠.
그리고 차에 타기 직전 딱 한마디만 했어요. 합의는 없습니다. 그날 오후 한빛그룹 임시 이사회가 열렸어요. 20년 만에 본사 건물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양쪽으로 줄 서 있었어요. 고개 숙이는 사람들, 눈 피하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사람들, 전부 익숙했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늘 보던 풍경이었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최상층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죠. 제가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누군 물 마시고, 누군 서류 넘기는 척 했어요. 다들 긴장한 얼굴. 그중엔 작은아버지 편 들던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제일 끝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시작하죠. 변호사가 바로 자료를 띄웠어요. 비자금 흐름, 해외 페이퍼 컴퍼니, 횡령 계좌.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한 임원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천천히 그 사람을 봤어요. 서늘한 눈빛으로. 김 전무님, 제 돈으로 산 아파트 아직 안 파셨네요. 순간 그 사람 얼굴이 하얘졌어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 얼마를 빼먹었는지, 누가 어느 편인지. 아버지는 늘 사람을 의심했지만 저는 사람을 기억했어요. 누가 어떤 눈빛으로 웃었는지, 누가 제 앞에서 고개 숙였는지 다 기억나더라고요.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어요. 결과는 간단했죠. 강태식 해임, 관련 임원 전원 직무 정지, 그리고 강서윤 대표이사 선임.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비서가 급하게 뛰어왔죠. 회장님, 시댁 식구들이 본사 앞에 왔습니다. 참 빠르더라고요. 돈 냄새 맡는 속도는. 로비로 내려갔어요. 역시나였죠.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서윤아, 한 번만 살려줘. 시아버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죠. 우리가 잘못했다. 기자들이 전부 찍고 있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 플래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없더라고요. 저는 비서에게 물었어요. 남편은요? 잠시 침묵. 그리고 대답했죠. 경찰 조사 중입니다.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보험 사기, 횡령, 살인미수 공모. 죄가 꽤 많았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손톱이 스타킹에 걸릴 정도로 세게. 우리 집 망하면 내 속 시원하냐? 저는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거예요. 죄송하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아니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 손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이미 망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어요. 한빛그룹, 시댁 가족 상대 300억 손해배상 청구, 남편 박모 씨 출국 금지,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 압류, 시댁집도 경매 들어갔죠. 그 집, 제 대출로 산 집이었거든요. 며칠 뒤 법원 출석하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포승줄 묶인 채 들어왔죠. 수염 덥수룩하고 눈은 퀭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저를 내려다보던 사람인데 참 빨리 무너지더라고요. 남편은 절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한 번만. 저는 끝까지 가까이 안 갔어요. 대신 딱 물었죠. 왜 그랬어? 남편 입술이 떨렸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죠. 돈이 필요했어. 그 말 듣는데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결국 돈이었네요. 사랑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다 돈. 재판은 길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많았거든요. 응급실 CCTV, 계좌 기록, 불륜 메시지, 보험 변경 서류까지 전부 남아 있었죠. 남편은 실형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파산 신청 들어갔고 시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불륜녀는 아이 데리고 사라졌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한빛그룹 회장실,
아버지가 쓰던 책상 앞에 앉았죠. 처음엔 숨 막히더라고요. 이 자리 싫어서 도망쳤는데 결국 여기까지 돌아왔으니까 창밖 야경을 보고 있는데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죠.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벽 시장, 비린내, 젖은 장갑, 그리고 응급실 복도. 아직 안 죽었대? 그 말, 아직도 선명했어요.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에 작은 초음파 사진 하나가 있었죠. 끝내 세상 보지 못한 아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히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죠. 도시 불빛이 반짝이더라고요. 참 이상했어요. 그렇게 죽고 싶던 순간도 있었는데 결국 살아남았네요. 살아남아서 다 돌려줬어요. 배신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아니, 더 차갑게. 그날 이후 사람들이 저를 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빛그룹은 다시 살아났다. 근데요, 전 회사 살리려고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 무너졌죠. 여러분이라면 죽어가던 순간 자신을 버린 가족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돈 앞에서 변해버린 사람들, 끝까지 살아남아 모든 걸 되찾은 서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이다 복수 실화형 사연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